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16에서 19번은 지문 해설은 안 할게요. 지문 해설은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16에서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죠. 19번 문제 정도 볼까요?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어쩌고저쩌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에 묻는 말을 정확하게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고, 윗글 내용이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보니까 마이어의 이론이 나오지.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관점을 비교한다라고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마이어의 이론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생명체들의 경우에는 뭘 한대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그러면 이거는 뭘 동의한 거야? 물질론을 동의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환원론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선택지는 둘 다 제껴야지. 왜냐하면 1번에는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긍정한 게 되는 거니까 1번 안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지. 2번에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한다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나 같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1, 2번은 함께 제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지금 보면 그 19번 문제에 3번 선택지가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다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이건 살짝 보류를 해놓고 4번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지향적 운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인 목적론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에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한다? 보기에 맨 끝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둥 27에서 32번. 이거 봐봐라. 지문 길이가 되게 길지? 그러면 지문을 먼저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멘탈이 반쯤 나가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그 다음에 문제에 맞게 독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27번 문제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세부 내용 확인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면 맨 마지막으로 돌리세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문이 길 경우에. 실제로 27번 문제 여러분들 정답률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니까 30% 정도 되는데, 사실은 답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답이 1번이죠. 1번이 정답이면 학생들은 되게 불안해요. 정말 이게 답일까? 이게 정말 답일까? 그래서 나머지들을 쭉 보다가 자기의 결심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뒤에 있는 28, 29, 그 다음에 30, 31, 32 해가지고 지문 하나의 문제가 몇 문제니? 6문제죠? 지문 길이도 되게 길고, 그럼 지문을 처음부터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는 가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를 읽은 다음에 28번 문제 바로 풀면 되고요. 29번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기의 A9, 그럼 보기하고 윗글 바탕으로 해서 보면 되고요. 30번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BC는 가에 하고 나와요. 그러면 묶어놓은 가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번 풀면 되고, 31번의 미세조정 정책수단, 의외로 31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31번 문제의 경우에 왜 그럴까? 지쳐서 그랬나? 이거 마지막 문단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못 찾았더라고요. 32번 문제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일단은 32번 문제는 뭐
드러내다라는 말을 앞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위험에 노출되다에 위험에 드러내다라고 하면 비문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뭐 위험에 놓이다 정도가 적절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좀 해봅시다. 우선은 29번 문제부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견해를 추론한대. 추론이라는 이야기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기에 보기에 보시면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OX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줄 테니 그 근거를 가지고 추리를 해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100% 참인지 거짓인지의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추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자, 일단은 보니까 A국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 B라는 나라에서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시장 금리에 변동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 금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이 결과로 A국의 환율은 어떻게 된대요?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여기서 걸렸을 것 같아요. 변동이라고 하는 거. 변동이 시장금리의 상승인지 시장금리의 하락인지 장담할 수 없잖아. 만약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거면 환율 진정이 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 거면 환율 진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죠. 근데 선택지에 보니까 1번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이라고 돼 있어요. 하락한다면. 그러면 하락하고 변동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를 의심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면 돼?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으로 가볼게요. 앞에 있는 10페이지 지문에 묶어놓은 가 부분에 있어요. 자, 가에 보시면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오버슈팅이 발생했어요. A국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 자, 국가 간에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 사이에 자본의 이동, 자금의 이동이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지. 보기에서, 그지? 그럼 보기의 상황을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 이동,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하고 나오잖아. 우리 선택지 1번에 있었던 거.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결과 봐봐.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자금의 해외 유출. 자금의 해외 유출. 그러면 봐봐. 자금의 해외 유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A국과 B국에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대요. 그러면 B라는 나라에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해외로 유출된 자본은 어디로 가겠니? A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전부 다 A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A국의 환율은 진정되겠지. 오케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돈 대
외국 돈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게 돼. 그러면 환율이 진정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봤더니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금이 바깥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서래. 그럼 오버슈팅이 일어난다고 돼 있었잖아. 근데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럼 진정이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도요. 보기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냐면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이 그래 보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시장금리 변동, 그 다음에 환율 진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시장금리 하락하게 되면이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문에 있는 것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추론하는 문제이니까. 2번 보세요.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지?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그래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이유가 환율이 막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지 않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환율이 장기에는, 그렇죠. 장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위에 나와 있었지.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한다.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4번과 5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잘 풀었어요. 30번은 이 글에 그냥 나와 있는 A 가의 끝부분만 보면 됩니다. 10페이지 가의 끝에 보세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거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그래프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전부 다 시간이 경과하는 걸로 나와 있지. 그지?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그래프 문제의 경우에는 언어 정보를 시각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문에 나와 있는 언어 정보를 시각 정보인 그래프로 바꿨으니까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 매칭이 되는 접점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에 봤더니 Y축, X축 해가지고 X축이 다 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10페이지에 있는 가 부분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게 변화하는 부분이겠죠.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대. 원래 수준으로. 자,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A, B, C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A하고 C도 둘 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거긴 한 거지만 통화량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증가했었잖아요. 그죠? 증가했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C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장금리는 반등. 반등이란 말은 반대로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해당이 되겠어? A가 해당이 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환율로 수렴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살짝 불안해서 수렴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B하고 C 중에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B하고 C의 그래프의 차이는 B의 경우에는 급등했던 것들이 내려온 후에 원래 상태보다 약간 오른 거고 C의 경우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 거지. 자, 그 가의 바로 윗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가의 윗부분에 보면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에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구매력 평가설에서 환율은 마지막에 장기에 어떻게 되냐고 나오냐면 상승한다라고 나와요. 가의 바로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B에 해당이 되겠지? 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27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방금 전에 봤잖아. 구매력 평가설에서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된대? 상승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7번 문제처럼 세부 내용 일치 문제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길면 맨 마지막에 푸세요.
앞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들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위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많이들 지쳤을 텐데 38에서 42번의 기술 지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수능에 대해서 대체로 평가하는 지금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웠을 게 41번 문제래요. 4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41번이 정답률이 좋지 않네요. 자, 38번, 40번, 41번 설명하겠습니다. 38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1번,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영상 데이터가 압축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채널 부호화 과정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소스 부호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2번,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 단정적으로 없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잠깐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이때부터 봐봐.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그 다음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하고 나오죠. 그러면 수신기가 하는 역할은 뭐야? 전송된 부호를 받아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3번,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잉여 정보의 경우에는 압축이 아니고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오류 검출과 정정. 그 다음에 4번,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영상도 데이터에 속하잖아. 근데 데이터는 전송하게 되면 잡음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발생하는 잡음 때문에 오류를 검출 수정하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부호한다라고 채널 부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소스 부호는 자,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해서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소스 부호가 아니고 채널 부호화. 답이 그래서 2번. 39번은 넘어갈게요. 40번 문제. 윗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야, 근데 이거 부호화가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하는 좀 몇 년 지나간 기출문제들에 비해서 올해 수능 시험이나 작년 수능 시험을 보면 확실히 지문의 길이가 길고 지문 길이가 상대적으로 덜 길다라고 해도 나와 있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도 이거 지금 나도 풀다가 내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밑줄 많이 하지 마 하면서 막 내가 뭔가 애들 잘못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정보량이 많아.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글들의 경우에는 뭘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면서 밑줄을 안 그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면 전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아니, 자세히 읽어야 문제를 풀 때 다시 돌아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대충 읽고 뒤에 가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그럼 문제를 풀다가 앞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다시 돌아간다고. 다시 돌아가는데 정보의 양이 많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죠? 되도록이면 문단의 소주제들이나 문단의 세부 화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체크를 하세요. 뭐 네모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소스화의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나왔던 뭐 소스 부호와 뭐 채널 부호와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나왔었어? 차동 부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세부 화제들은 네모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해서 다른 밑줄 친 정보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어느 문단에 있는지 정도는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 자, 1번 선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가 아니고요.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건 채널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번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허프만 부호가 어디 있었지를 모르면 버벅대게 될 거란 말이야. 허프만 부호화가 처음에 있었던 소스 부호화의 엔트로피 부호화 중 하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서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이라고 돼 있어. 근데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그 앞에 문단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보량이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을 종합해야 이 선택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 3번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no. 잉여 정보를 덧붙이는 거지. 4번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반대죠. 1보다 작아지는 거였잖아요. 무조건. 그지? 채널 부호화에서는 가령 0을 송신한다라고 할 때 잡음의 오류에 대비해서 0을 3번 반복하는 거였잖아. 그지? 0을 3번은 반복하기 때문에 원래 비트 하나였던 1을 3번 반복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3분의 1. 그러면 0.333하고 그래 나와 있었어요. 그럼 1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1보다 작아진다가 되겠지. 5번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해 0을 부호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개를 보냈는데 셋 중에 같은 거 2개를 가지고 확인을 한대. 근데 이렇게 000 하고 보냈는데 나머지 2개를 오류로 수신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르겠지. 가령 000 하고 보냈는데 막상 수신할 때는 오류 때문에 101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오류가 정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지문에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나의 오류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2개의 오류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거야. 2개의 오류에 대해서는.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4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 내용을 잠깐만 봅시다. 내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끔찍했을 것 같아서 지문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안 읽을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채널 부호화 봅시다. 채널 부호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데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 111로 부호화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정보죠.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자 이제 나옵니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한다. 0의 경우에는 전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1의 경우에는 전압의 변화를 준대요. 그래놓고 밑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차동 부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할 건 기준 신호가 필요한데 기준 신호가 전압이 플러스일 경우에요. 양인 경우 부호 0, 1, 1, 0의 경우에 자, 0의 경우에는 전압을 유지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전압이 기준 신호가 양이야. 그럼 0의 경우에는 어때요? 전압을 유지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전압을 그냥 양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경우에는 전압이 변했지? 1의 경우에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처음에 플러스니까 전압을 변화시키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1의 경우에 또 전압을 변화시킨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그 다음에 0의 경우에 전압을 유지한대? 이게 중요한 거지. 전압을 유지한대요. 그래서 0의 경우에는 플러스였던 애를 그대로 유지해서 플러스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0의 경우에 전압 유지, 그 다음에 1의 경우에 전압 변화 이렇게 해놓고 0은 무조건 플러스, 1은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압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기준 신호하고 같은 전압으로, 전압을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기준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41번 문제로 가봅시다. 41번.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음의 경우에는 00, 흐림은 01, 그 다음에 비는 10, 눈은 11 이렇게. 1번 기호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이보다 크겠군?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각각의 비트 수들의 최소값. 근데 보면 다 두 개잖아. 그지? 그러면 엔트로피는 이보다 크겠고는 잘못된 거죠. 이보다 크면 안 되잖아.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야, 2. 이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보다 크면 3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 비, 맑음, 흐림. 흐림, 비, 맑음, 그 다음에 흐림. 이렇게 되면 흐림의 경우에 0, 1, 비는 1, 0, 맑음은 0, 0, 흐림은 다시 0, 1 이렇게. 자, 그러면 흐림, 비, 맑음, 흐림은 0, 1,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돼 있네. 2번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해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 001, 그 다음에 101, 100으로 각각 수신하면, 자, 3중 부호화의 경우에는 3개 중에서 일치하는 2개를 같은 신호로 본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110, 0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가운데 나눠야지, 이렇게. 여기서는 1이 2개, 여기서는 0이 하나. 그 다음에 101, 1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1, 얘는 0 이렇게. 2개 같은 거네요. B네요, B.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해. 여기서 던져버리고 싶었어. 뭐야? 우리를 뭘로 보는 이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 자, 일단은 날씨 B를 3중 부호화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1, 00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기준 신호는 플러스였대요. 기준 신호가 플러스. 그러면 1의 경우에는 전압을 변화시켜야 되지. 그죠?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1이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플러스. 또 1이네? 변화시켜요. 앞에 거랑 다르게. 그럼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0의 경우에는 전압을 유지한데 앞에 게 마이너스니까 0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0이니까 이것도 유지. 얘도 역시 유지. 그러면 양, 이렇게 되겠네. 4번이 답이다. 5번. 3중 반복 부호와 차동 부호를 이용해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양양양을 수신했대요. 수능 시험을 낼 때 출제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2달 동안 못 나와요. 2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 수능 연기돼서 그 사람도 되게 비참했을 거야. 이제 나갈 수 있어! 근데 수능 연기 정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제자가 중간에 쓰러졌대요.
근데 문제는 그 출제자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의 의사가 와서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출제는 다 폐기 처분이야. 그래서 정말 그랬대, 정말. 호텔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머리만 누워서. 그러면 바깥에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실 만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가고 문은 다시 닫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갇힌 채로 계속 출제. 수능 시험이 끝나면 놔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안에서 바깥으로 어떠한 연락도 안 돼. 이건 내가 한 10년도 더 전에 들은 거였는데, 그때는 비문학 지문이 6지문이었어요. 그 6지문과 관련된 거를 내기 위해서, 논문을 한 6만 편 들고 간대요. 물론 다 보지는 않을 거야. 자기들도,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겠지. 근데 출제한 후에 자기들끼리 중간에 검토해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풀어봤는데 또 아니다 싶으면 폐기하고. 2달 동안 계속 그걸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시험 딱 보잖아? 문제지가 나가잖아? 배포되잖아? 그럼 이제 탈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개인적인 명예도 있고, 근데 이제 잘 안 하려고 한대요. 2달 동안 갇혀 있는데 이게 너무 적어. 솔직히 2달 동안 갇혀서, 아무 연락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해. 나 수능 출제하러 간다. 말 못해요. 그냥 생각해봐. 이 사람이 국어국문학과 교수야. 근데 전공이 고전시가의 향가라고 생각해봐. 나 수능 출제하러 갈게. 그러면 올해 향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간단 말을 못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갈래복합에 수필이 나오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극문학이 나오는데 교차였어요. 그러니까 수필이 나오면 극문학이 안 나오고 극문학이 나오면 수필이 안 나오는 거야. 매번 극문학을 출제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 교수가 학교에 돌아다녀. 올해는 수필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출제자들의 신변 정보에 대한 것도 철저히 비밀이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하고 나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더 갇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문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미 그때 시험지는 다 나와 있고 인쇄돼서 고사장으로 가서 다 이렇게 보안 속에서 철저하게. 근데 이 문제는 보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약간 시니컬해진 것 같아. 정답을 4번에 줬는데 그걸 5번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특정 날씨에 부호를 전성할 경우 수신기에 양양양 양양양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신호가 양이야. 그럼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변화한 거지. 그럼 뭐예요? 1이잖아요. 유지죠. 그죠? 0. 유지 0. 변화 1. 그 다음에 유지 0. 그 다음에 유지 0. 이렇게. 100, 100. 그럼 뭐야? 00이네요. 따라서 이 신호의 날씨는 맑음. 답이 그래서 4번. 자, 나랑은 나중에 내신 끝나면 만나요.